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송티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 영역을 한번 깊게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양이는 제가 좋아해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어요. 어쨌든 국어 영역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24학년도 수능 등급 컷이거든요. 일단 만점 표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고3 친구들이 이걸 듣고 있다면 이 만점 표점은 난이도를 말해줍니다. 난이도. 그러니까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수치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에는 만점 표점이 146, 150이네요. 2023학년도 볼래요? 130, 134. 이 정도가 여러분들 쉬운 수능. 쉬운까지는 아니고 평이한 수능이다 라고 하면 대체로 등급 만점 표점이 130점, 135점 사이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146, 150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표점이 몇 점이 뛴 거죠? 20점 정도 뛴 거죠, 맞죠? 20점 좀 안 되게 뛰었는데 2022학년도 수능 볼래요? 147, 149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2사 수능이 학생들 체감으로는 2 수능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3 수능에 비해서는 훨씬 어렵고, 이해돼요? 이렇게 읽어나가면 돼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수능은 우리가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불수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2사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1컷을 한번 볼까요? 1컷이 88에서 86. 이게 왜 그러냐면 88에서 86이라고 했을 때 등급 컷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88은 뭐냐면 선택 과목을 다 맞았을 때 88점이 등급 컷이에요. 85점은 선택 과목, 언매를 다 맞았을 때 85점이 1등급 컷이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86, 83은 뭐냐면 선택 과목에서 최대한 많이 틀렸을 때, 그러면 14점이 나갔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면 14점을 전부 다 선택 과목에서 틀렸을 때 86점이 1등급 컷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글을 읽어나가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보니까 어때요? 이 사수능이 정말 무지무지 어려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이한 쉬운 수능은 절대 아닌데 어쨌든 쉬운 수능이 돼버렸어요. 평이한 수능이랑 요 3, 4등급 컷을 비교해 볼래요? 82점, 70점, 86점, 73점. 그러니까 3등급 학생들이 한 4문제 정도를 더 틀려서 등급컷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무지막지한 시험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답률을 보는 거예요. 정답률. 근데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답률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시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정답률을 추정해와서 쓰게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볼래요? 1, 2, 3번은 정답률이 다 높죠. 자, 근데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네, 빨간색은 뭐냐면 정답률이 50%. 그러니까 정답률이 대체적으로 70% 밑이 되면 이제부터 함정이 있다. 여기 학생들이 틀릴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55% 미만이잖아요. 정답률이. 그럼 학생들이 거의 찍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답률 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풀어서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55% 밑으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17번까지거든요. 17번이면 어디 끝이죠? 독서 문제 끝이죠. 네, 그러면 독서 안에서만 해도 자,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이랑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 대체적으로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대체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고요. 그래서 언매는 정답률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라도 정답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화작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면 정답률이 진짜 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적절히 조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5, 6, 7번 전부 다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10번 다 찍었죠. 보니까 다 찍은 게 아니라 네, 정답이 갈린 거죠. 정답이 1번, 4번이랑 5번 사이에서 정답이 갈렸구나 이렇게 되고 65, 54, 43, 48 그러면 벌써 독서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8개 17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다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킬러만 3개 있었던 것 같고요. 킬러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항. 네, 이렇게 정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18번부터 34번까지 문학이죠. 문학이에요. 문학에서 지금 보니까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죠. 네, 놀랍습니다. 내가 문학에서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를 쳤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4문제, 5문제죠. 네. 문학 17문제 중에 5문제가 정답률 50% 미만이고요. 50% 미만이죠. 거의 51%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0%대가 되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문학만 해도 또 4문항이 더 있어요. 독서도 지뢰밭, 문학도 지뢰밭, 온 세상이 다 지뢰밭이었던 거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30번이 오답률 1위, 2위. 어떤 곳에서는 1위, 어떤 곳에서는 2위. 그러면 독서보다도 문학이 오답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지금 보세요. 37%잖아요. 근데 정답을 고른 친구들보다 정답을 안 고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이건 뭔 소리냐?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문제를 이해 못했고 찍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찍은 거에 가까워요. 4번은 이거를 뭐 오해를 해서 이렇게 찍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제일 말이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말이 이상해서 찍은 것 같고 문학의 오답률이 매우 높죠. 매우. 선택 과목 보죠. 화작에서는 2문제가 킬러로 나와. 킬러라는 말이 자꾸 입에 붙어서 안 돼. 킬러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정답률이 매우 낮죠. 네, 그 다음에 함정을 파놓은 문항만 해도 3문항이 있어요. 네, 엄매를 볼까요? 변별력을 행사한 문항이 벌써 2문항이 있고 얘도 뭐 변별력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절반만 이 문제를 맞췄다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요까지가 언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 문제 5개 중에서 3개가 전부 다 지뢰밭이었다는 소리죠. 놀랍게도 매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정답률이 매우 낮아요. 온 세상이 다 지뢰밭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던 시험이냐 가늠이 잘 안 가잖아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온 세상이 다 지뢰밭이다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2023 수능 이 정도 되면 평이한 수능이다. 정답률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몇 군데밖에 없죠. 네, 빨간색이 몇 군데밖에 없고 얘도 빨간색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이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정을 파놓은 문항도 2문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답률이 80%대를 넘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서에서 평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킬러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어려운 지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의 지문이 하나 있고 쉬운 지문 하나 있었던 이런 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평이하다라고 얘기하는 수능인데 온 세상이 지뢰밭을 깔아놨죠. 네, 그 다음에 문학을 볼래요? 문학? 놀랍게도 노란색도 없고 빨간색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학의 정답률이 전부 다 80%를 넘거든요. 문학에서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가 거의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사수능이 왜 어려운지 알겠죠? 문학의 난이도를 독서랑 비슷하게 맞추니까 다 등컷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선택 과목도 볼래요? 선택 과목은 문법은 이제 2문제에서 변별력을 행사했고 매체에서는 변별력이 전혀 없죠. 화작도 그렇게 막 변별력 있는 문항이 나왔다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 게 평이한 수능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불수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불수능 2022 수능이었는데 2022 수능이랑 24 수능이랑 같은 불수능인데 느낌이 달라요. 보면 독서에서 변별력을 행사한 문항이 정말 많죠. 그리고
독서의 정답률이 전부 다 30%대입니다. 변별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능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틀리잖아? 남들도 다 틀려. 그러니까 내가 맞출 이유가 없어. 근데 2024 수능으로 갈래요? 70%도 있고 60%도 있고 50%도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맞췄는데 쟤는 틀렸고 쟤는 틀렸는데 나는 맞추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정말 정답률 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4 수능이 등급컷이 비슷해졌던 거예요. 문학 볼래요? 문학에서 한 문제 변별력을 행사했던 것 같고 두 문제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사 수능에 비할 바가 아니지. 이사 수능은 온 세상이 지뢰밭이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수능은 독서에서 확실하게 변별력을 주고 문학에서 조금 변별력을 몇 군데 떨어뜨렸어요. 지문마다 세트마다 한 문제씩 변별력 한 방울 이렇게 스포이드로 떨어뜨린 반면에 이사 수능은 그냥 온 세상을 다 지뢰밭으로 깔아놓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 문항을 보면 이 30번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그냥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 얘가 오답률 1위, 2위 할 문항처럼 전혀 안 생겼거든요. 맞죠? 그냥 평범한 집주름 영감, 양서방, 인물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 문항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오답률 베스트냐 하면 지문이 너무했거든. 지문이 진짜 너무너무 했어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한참 정의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머니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들은요. 여기서 멘붕이 좀 오지 않아요? 갑순이는 누구고 갑득이는 누구고 그들 뭐냐? 그들 뭐냐면 정의랑 갑순이 할머니는 뭐냐? 이런 거 같죠?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첫 문장부터 말렸어. 근데 또 어디 보면 또 을뜨기 나와요. 근데 아까는 갑뜨기 갑순이었거든. 을뜨기는 또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 이런. 근데 집주름 영감이 또 튀어나와서 막 뭐라고 해요? 늙은 마누라가 또 뭐라고 해요? 인물이 말리죠. 이게 오답률 베스트를 만든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처음 보나요? 이렇게 인물이 많아서 힘든 문항을 처음 보냐고. 그건 아니잖아. 어디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고전소설. 생각해봐요. 고전소설. 인물 파티를 벌이면서 시작하죠. 근데 인물 파티를 벌이면서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 고전소설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봤나요? 그런 걸 읽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이걸 읽을 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오답률이 베스트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비연계예요. 심지어 비연계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인물 관계가 많으면 보통 어떻게 해주죠? 앞부분 줄거리 주고 인물 관계 정리해주죠. 근데 인물 관계를 정리도 안 한 채로 내가 다 찾아야 돼.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주름 영감이 딸이 있대요. 세상에. 아나는 아까 본 것 같은데 갑득이 어머니가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세상에.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인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말렸던 거예요. 말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답률 1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로 가봅시다. 독서에서 얘가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수능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수능이 너무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2023 수능. 23 수능 때 이 그림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편차 나오고 최소 제곱법 나와서 꽃게로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문항. 근데 24 수능에 또 이런 그림을 써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항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만 떠올릴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전혀 못 떠올린 채로 그냥 막 글을 읽었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23 수능이랑 24 수능이랑 물어보는 게 같아요. 놀랍게도. 물어보는 게 진짜 같아요. 그래서
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능이 똑같은 걸 또 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개 다 통계 문제예요. 놀랍게도. 네, 그래서 소재가 반복되다니 라는 생각을 했고 15번 이게 또 오답률 또 2, 3위 사이에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유형 자체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낯선 건 아닐 텐데 이런 게 낯선 거죠.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니은에 동의하겠군. 니은 리을에 동의하겠군. 디귿에 동의하고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정보가 기억도 있고 니은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리을 그러면 또 왕한석이 디귿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에 대해서 다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될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지니까 어려웠던 거죠. 네, 근데 주장을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고 34번 예, 얘도 문학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항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답을 보니까 34번 선택률을 보니까 찍은 것 같아요. 네, 얘 15% 적어봅시다. 15% 그 다음에 얘 24%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니? 24% 45% 그 다음에 얘 12% 이러면 뭐죠? 찍은 거죠. 그냥 아무거나 막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4번이 답이긴 하거든요. 4번이 답이긴 한데 이게 답처럼 안 보였다가 맞는 거겠죠? 네. 왜 답처럼 안 보였느냐? 이 단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학에서 정답률을 가른 게 단어예요. 어떤 단어를 몰라서 틀리고 이런 식으로 정답을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냐? 어휘력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5번 화작에서 이거를 네, 36%만 맞췄죠? 또 찍었다는 소리예요. 이걸 왜 찍었느냐? 그동안 안 나왔던 유형이라서 그래요. 선택지 유형 중에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요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요게 틀려서 답이 1번인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전혀 안 드니까 엄한 데 가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또 오답률 베스트였던 것 같고 37번 엄매 선택한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마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보기가 기역-1, 기역-1, 니은, 디귿-1, 디귿-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모음 조화 적용 여부, 활용의 규칙성, 활용의 줄어듦 가능 여부를 다 따져서 풀어야 돼요. 보기가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35번 엄매 35번 요것도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푼 친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대로 푼 친구는 별로 없고 저도 수능 시험장이었으면 제대로 안 풀고 답을 골랐을 것 같아요. 일단 답이 4번인 거는 잘 보이는데 얘가 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보면 원래 기본자 5자, 가획자 9자, 이체자 3자예요. 근데 가획자가 하나 없죠. 얘는 또 왜 없나? 여러분들 이거 봤습니까? 여린 히읗 들어봤습니까? 이 여린 히읗의 존재가 떠오르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그런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지문도 어렵고 문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선지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하작은 어려웠다면 다 일단 처음에 봤는데 모두 맞거나 모두 틀렸다. 이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선택지를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형 문법. 지문은 쉬운데 문법 지식을 많이 요구했어요. 아까 봤던 여린 히읗, 예 이런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보기 보고 분석도 했어야 됐고요. 37번 선택지도 되게 길어요. 판단해야 될 양이 많거든요. 시간 부담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엄매랑 화작이랑 표점 차이가 4점인데
4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언매에서 화작보다 언매를 한 문제 더 틀리잖아요. 점수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점수가 똑같아진다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면 화작을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독서, 정보량 많아, 출원량 많아, 선택지는 또 어려워. 온갖 지뢰가 치고요. 문학, 지문이 어렵고 선택지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답인 것 같은 선택지가 없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 당황하게 하는 거거든요. 답이 답처럼 안 보일 때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번 수능을 기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지를 받으면 선택, 독서, 문학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고 선택, 문학, 독서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문학부터 푸나요? 독서부터 푸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을 기점으로 독서랑 문학이 난이도가 똑같아져 버리면서 독서를 먼저 푸는 게 유리한 학생도 있고 문학을 먼저 푸는 게 유리한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을 왜 분석하고 있느냐? 똑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지만 다른 문제를 저번에 틀렸던 이유로 틀린다는 거지. 그때 이걸 안 봤어? 그럼 이번에도 이걸 안 볼 거야. 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똑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 써놨습니다. 기출 오답 정리 안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능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출 분석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 이 문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지문 뭐 풀고 맞았어. 그러면 맞으면 다시는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했어야 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근데 지문에서 했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문제로 다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겠네. 문제를 확장해 나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지. 틀린 선지는 왜 답이 아니지? 근데 골랐을 거잖아요. 틀린 걸. 여러분들이 기출 풀면서 다 맞지 않거든요. 왜 골랐지? 친구들은 왜 골랐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1등급. 정답은 왜 정답이지? 근데 왜 나는 안 골랐지?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나의 생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총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푸는 순서대로 이제 해설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화작, 언매 순서대로 해설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